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다민족 국가로 인구의 70% 이상이 부미푸트라, 부미퓰러입니다. 부미푸트라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레이 원주민과 데야크, 다이엑, 바자우, 베이자우 등 소수 민족 그룹을 포함합니다. 부미푸트라는 정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는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부동산, 금융, 교육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주택 등 일부 분야에서 부미푸트라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사회 내에서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인재 유출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관료들은 민족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은 중국계가 미국의 유대인처럼 이익과 권리를 모두 얻으려고 꿈꾸지 마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계 여성, 22세의 젊은 여성 샘 케이팅, 삼 케이팅 또는 중국식 이름 심가정, 셴 케이팅입니다. 2017년 2월 18일 새벽 3시 20분, 샘은 칭게이 축제에 참석한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호르바루 고속도로 내완에서 샘은 경사가 심하고 조명이 부족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를 염려해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도로 가장자리 나무 그늘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3차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샘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고 중앙 차선을 달리던 차는 왼쪽 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샘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소년 몇 명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일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움직였지만 다른 일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모여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구급차와 경찰도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샘을 둘러싸고 그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차를 부수고 뒤집어 아이들이 차 아래에서 빠져나오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경찰관 한 명이 샘을 신속히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샘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약 30에서 40명의 청소년 무리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청소년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2명은 중상을 입고 6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자동차 전면부가 심각하게 파손되고 현장이 매우 비극적이어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과속하다가 참사를 일으켰다고 추측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기 때문에 속도를 준수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과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탄 자전거는 미니 자전거를 개조한 것이었으며 등과 브레이크 같은 필수 장비를 제거해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레이싱 클럽을 만들어 자전거 경주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언덕 정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가며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바람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자전거 안장에 엎드린 채로 슈퍼맨 자세를 흉내내며 자전거를 조종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운전 방식은 자세가 피를 빠는 모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모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위험한 활동은 당연히 경찰과 부모들로부터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몰래 경주를 벌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약 60명의 청소년이 바로 그 장소에 모여 자전거 경주를 했고 경찰은 그중 20명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한 개조 자전거 경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고 위반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최고 처벌은 단지 자전거를 압수하고 부모를 불러 보증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불법 경주를 억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개조된 자전거는 작고 가볍고 민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쉽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동안 이들은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경찰을 조롱하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가정, 샘 케이팅, 이 충돌한 청소년 무리는 반대 방향에서 언덕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반사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전거에 라이트나 반사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전에도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조명이 부족한 이슬람 묘지 근처로 울창한 나무들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게다가 그 도로는 경사진 구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경찰 조사 결과 심가정은 운전 중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과속하지 않았으며 음주 운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론은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던 분위기에서 심가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명백히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심가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와 상반된 의견들로 인해 사건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심가정이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녀는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천에서 2만 링기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점은 이 사건이 6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 복잡성과 큰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든 살인이든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법적 사건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증거 영상이 없었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에도 CCTV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흥분한 군중들이 심가정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파괴하여 수사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자동차는 실제로 도로 옆에 멈춰 서 있었지만 현장이 혼란스러워 정확한 재구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차량이 전복된 이유는 차 아래 갇힌 한 청소년을 구조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심가정은 법적 비용이 자신의 지불 능력을 초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1,000링깃, 일부 정보에 따르면 2,000링깃인 영업사원인 그녀는 본인과 가족의 모든 저축을 소진했지만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이 글은 게시된 후 많은 네티즌의 지지를 받았고 게시 5시간 만에 6만 링기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조호르바루 초등법원에서 심가정의 과실 또는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조사관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태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가정이 운전 중 집중하지 않았으며 시야가 제한된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중하게 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심가정이 고속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제때 멈추지 못해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말레이시아 도로안전연구소 미로즈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과 차량이 이미 교란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로즈는 2개의 충돌 지점을 제시하며 심가정의 차량과 자전거 그룹의 초기 충돌 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 지점 기준으로 차량 속도는 74.86km/h로 추정되며 두 번째 지점 기준으로는 44.53km/h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두 속도는 매우 중요한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속도는 속도 위반을 의미하고 두 번째 속도는 속도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재판 중 여러 가능성이 제시될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뚜렷한 제동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에어백은 단단한 물체와 충돌해야만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은 단단한 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가정의 차량이 고속으로 그들에게 충돌해 에어백이 작동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속도는 74.86km/h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검찰 조사관이 피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시야가 제한된 경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전거를 탄 그룹은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운전 중 부주의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46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214개의 증거를 검토한 끝에 조우르바루 초등법원은 심가정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녀를 소환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심가정처럼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고가 피고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로 간주되어 자유를 얻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판사는 검찰 측의 증거가 심가정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년 11월 10일 조우르바루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고등법원은 이전의 무죄 판결을 기각하고 심가정을 하급법원에 소환하여 스스로 변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8개월 후 심가정의 변론을 들은 하급법원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즉각 석방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사건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명확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심가정이 부주의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유죄로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심가정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녀가 중국계라는 사실과 희생자들이 말레이계라는 점을 이용해 민족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담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보도하며 조회수와 관심을 끌려했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조차 법적으로는 희생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심가정이 최소한 사과하고 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녀가 감옥에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과격한 네티즌들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심가정을 공개적으로 공격했고 그녀와 가족의 개인 정보를 폭로하며 그녀가 8명의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일부 집단은 여전히 말레이인이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말레이인이야말로 진정한 말레이시아의 주인이며 중국계와 인도계는 단지 기생하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악용될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검찰은 조우르바루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고등법원 판사 아부 바카르, 아부 베이커는 이전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심가정을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그녀는 6년 징역형과 6천링깃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가정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복역해야 합니다. 또한 형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이번 사고는 그녀의 운전 기록에 영구히 남게 됩니다. 심가정의 보석 및 형 집행유예 요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그녀는 즉각 구금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말레이시아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계 사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말레이인들까지 이 판결이 심가정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어떤 근거로 심가정을 유죄로 판결했을까요? 먼저, 심가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방어를 위해 3가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증언을 하는 동안 반대 신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서 없이 스스로 변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피고가 신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가정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변호사가 심가정이 신문 중에 검찰 측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심가정의 일부 진술입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저녁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며 친구의 차가 그녀의 차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서 야간에 자주 열리는 자전거 경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로에는 경고 표지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하며 가장 왼쪽 차선을 따라 운전했습니다. 주유소를 지나갈 때 시야가 제한된 것을 느꼈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 그녀는 자전거 무리를 전혀 보지 못했으며 언덕 꼭대기에 가까워지고 커브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폭주하는 자전거 무리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큰 충돌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극도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진술을 추가했는데 다른 차량이 자전거 무리와 충돌한 후 혼란을 틈타 현장을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진술과 신문을 거부한 그녀의 태도는 판사로 하여금 그녀가 혐의를 벗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심가정의 대부분의 진술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심가정이 74.86km/h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판사는 심가정이 지역의 자전거 경주 활동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위험한 운전을 변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속했으며 충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 통제를 잃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심가정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초범임을 고려해 6년의 징역형과 6천링깃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6개월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정의를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가족 중 한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 매일 밤 아들을 찾으러 나서는 꿈을 꾸곤 했으며 깨닫고 나서야 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어머니는 그런 비판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녀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 운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가정을 용서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심가정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심가정을 위한 형량 감경 청원은 수백만 명의 지지를 얻었으며 많은 중국계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변호사들의 노력과 중국계 사회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2022년 4월 18일 항소심 법원은 심가정의 항소를 받아들여 조호르바루 고등법원의 판결 집행을 연기하고 그녀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5일간의 수감 후 심가정은 석방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검찰은 심가정을 과실 또는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의 별도 혐의로 하나의 기소에서 병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시에 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험 운전과 부주의 운전은 유사점이 많아 혼동되기 쉽습니다. 심가정의 새로운 변호사 청포택, 챙포티역 변호사는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하다리아, 헤드헤리어 판사가 주재한 3인의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이전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기소에 근거한 판결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법원이 이 기소를 기각했는지 이해하려면 재판부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검찰과 피고 측의 대결입니다. 피고 측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책임이 있으며 검찰은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즉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섰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은 유죄로 판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충분하고 명확하며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심가정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조호르바루 초등법원은 여러 차례 심가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녀를 유죄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심지어 검찰이 설득력 없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증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사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래 대화는 조사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조차 모호하고 부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가정은 조사 자체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유일한 중국인 여성인 저만 조사했습니다. 심가정은 또한 다른 차량이 자전거 무리와 충돌한 후 현장을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진술이 죄를 회피하기 위한 급조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차량 감식을 통해 그녀의 차에서는 개조된 2대의 자전거 페인트만 발견되었고 이 자전거들끼리도 충돌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2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2대의 자전거가 심가정의 차와 충돌한 후 서로 충돌했을 가능성. 둘째, 자전거 무리가 심가정의 차와 충돌하기 전에 서로 충돌했을 가능성. 게다가 심가정의 차가 다른 차량 2대와 충돌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8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모두 심가정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를 낸 다른 운전자가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나 다른 녹화 장비가 없었고 사고 직후 현장과 증거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조사와 목격자의 모순된 진술로 사건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는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차량의 속도가 74.86km/h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에어백이 멀리 튀어나온 점과 사고 현장에서 브레이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조사는 차량이 단단한 물체와 충돌할 때 속도가 25km/h 이상이면 에어백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에어백이 팽창한 사실이 심가정이 과속 운전을 했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브레이크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차량의 ABS, 제동 잠김 방지 시스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가정이 적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증명하며 차량이 중간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튕겨나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심가정이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녀가 위험 운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0에서 40명에 달하는 개조 자전거 행렬이 도로를 가로막고 역방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심가정이 어떤 차선을 사용하고 어떤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다리아, 헤드헤리어, 판사는 심지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이 자전거 무리 위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질문만으로 검찰을 말문이 막히게 했고 검찰은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이전 판결이 근거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건의 증거는 심가정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으며 사고는 그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심가정은 추가 진술 없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최종 판결로 양측 모두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6년 동안 복잡한 전개를 겪은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고 밝았던 미소가 다시 젊은 여성의 얼굴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심가정은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제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6년이라는 길고도 힘든 재판 기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피해자들의 꿈과 계획, 그리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누렸어야 할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내하고 계신 고통이 치유되거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경찰은 개조 자전거 경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유사한 비극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가정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 유족과 일부 대중들로부터 비난과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운명적인 그 사고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하다리아, 헤드헤리어, 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를 충격에 빠뜨린
다리미 살인 사건에서 6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국방학원의 수십 명의 훈련생들이 스팀 다리미를 사용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과실치사 혐의만 받았고 18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다리아 판사는 이전 판결의 잘못을 발견하고 주범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도 늘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불법 경주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기보다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와 공동체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가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평생 동안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